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졸 사회 과목 해설을 맡은 장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회 과목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문제를 좀 더 이제 잘 보고 싶다. 그리고 기출에서 어떤 유형이 나왔느냐, 그걸 이제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었고 어떤 식의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한 것. 자, 여기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행복의 조건이랑도 이제 관련이 돼요. 자, 행복의 조건은 이제 1단원의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질 높은 정주 환경 외에도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그리고 도덕적 성찰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질 높은 정주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질 높은 정주 환경의 경우에는 거주 환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거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 환경과 관련된 요건들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깨끗한 자연환경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안락한 주거환경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입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기타 요건들이 잘 갖춰져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자, 디귿의 생활시설 부족, 빈부격차의 심화 이런 것들은 행복의 요건과는 맞지가 않고요. 특히 빈부격차의 심화의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과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인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권이라는 말이 나왔고 특성이라는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인권 같은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권의 특성에는 총 4가지가 있겠는데요. 자, 처음에는 보편성, 두 번째는 첨부성, 세 번째는 항구성, 네 번째는 불가침성. 자, 이렇게 4가지가 인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기억, 누구나 침범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침범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거는 불가침성이랑 관련이 되는데요. 불가침성은 누구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이라는 건 누구라도 어떤 개인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자, 디귿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적 권리이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권리다 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천부성, 인권의 천부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리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누구나입니다. 자, 누구나는 인권의 보편성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디귿과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권의 특성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3번 문제. 자, 3번 문제입니다. 기본권에 대해서 출제를 했어요. 자, 기본권은 인권 중에서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따로 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 총 5가지 종류의 권리가 있어요. 5가지. 자, 사회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선지에 나오는 내용과 자유권까지 총 5가지의 기본권이 있다는 거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각각의 특징들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정치 참여 권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는 평가원이 참 친절하게도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사례들까지 첨부를 해줬어요.
자, 사례들 보시면 특히 이제 제 수업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자,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정치 참여의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권리를 우리는 참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참정권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권리들을 한번 잠깐만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사회권의 경우에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다르게 얘기하면 복지와 관련된 권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 다음 3번 청구권,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지금 문제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구권의 경우에는 정답으로 나올 경우에 반드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수단적 권리이다. 혹은 자, 기본권 침해의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히 수단적 권리라는 표현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유권은 선택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외부의 개입이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경제체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경제 파트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경제 파트 문제의 경우에는 아마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파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았던 용어나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낯설게 느끼셨고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제 파트 문제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경제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체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특히 자본주의가 있고요.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류 방식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획경제 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둘의 분류 기준이 다른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분류하는 기준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여부에 따라 경제체제를 분류를 해줍니다. 자, 반대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는 경제 운영의 주체에 따라 분류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선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체제 중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계획경제 중에서 지금 딱 보이는 내용은 2번 자본주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도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상품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자유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자, 여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유재산 제도. 자, 사유재산 제도는 말 그대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사유재산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유재산 제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경제가 운영됩니다. 반대로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북한이라든지 사회주의 국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들은 개인 재산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사유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자, 검정고시 레벨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본주의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 법치주의, 공동체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도 해당 주제에서는 다루지만 지금은 경제 관련된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자본주의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요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텍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헌법 제37조 2항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조금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예상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다 보면 이 말을 얼마나 자주 보실 수 있는지를 직접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약간 익숙해 주시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랑 관련되는 내용이냐면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서 기본권 문제를 풀었죠. 기본권 문제는 크게 종류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본권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묻고요. 다른 하나가 지금 여기 나오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주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따로따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잘 출제되는 주제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권 제한은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조건, 기본권 제한의 조건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방법, 세 번째는 한계. 자,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기본권 제한의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조건부터 볼게요. 자, 지문을 보시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기억을 위하여.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본권 제한의 조건은 무엇이냐? 공익을 위해서 가능하다. 공익을 위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게 방법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기본권의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예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이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법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문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입법부잖아요. 그죠?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부서이죠. 그래서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입법부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방법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한계가 되겠습니다. 본질적 내용은 침해가 불가능하다. 이게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축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공공복리가 되겠죠.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할 테니까.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 자, 기억리원에 들어갈 사회복지제도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사회복지제도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사회복지제도도 간간히 이제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제도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와 같이 종류를 묻고 그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의 이제 종류들을 아셔야 되는데, 자,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먼저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억을 보시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개인과 정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한다.
자,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개인과 정부 기업이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내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담도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자비 부담과 더불어 사회의 비용 부담이 같이 있다는 점,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자, 위험에 대비한다. 우리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에 가입합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죠. 사회보험도 이 미래에 있을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기억은 사회보험이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 4 선지를 보시면 지금 2번은 기억의 공공부조가 왔고 3번도 개인보험이 왔고요. 4번에도 공공부조가 왔습니다. 정답은 1번인 게 너무 명확해요. 자, 그런데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대상으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대요. 자, 그 다음 국가가 전액 지원한답니다. 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국가의 전액 지원. 다르게 얘기하면 이 국가의 전액 지원이라는 얘기는 공공부조는 자비 부담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100% 비용을 사회가 부담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과 정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한다면 니은의 경우에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자비 부담이 없다는 특징이 있죠. 자, 여기에서 평가원이 참 친절하게도 예시를 더 들어줬어요. 자, 기억의 예시로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니은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라고까지 해줬습니다.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겠죠. 정답은 기억의 사회보험, 니은의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시장 실패에 대한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별표를 하나 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 실패와 관련된 주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시장 실패는 경제 파트에서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 관련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장 실패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시장 실패의 종류에는 불완전 경쟁, 두 번째로 공공재의 공급 부족, 세 번째로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시장 실패의 예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완전 경쟁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과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외부 효과.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외부 경제도 있고요. 외부 경제.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것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1번. 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물론 시장이 잘 운영된다면 효율적으로 배분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1번은 빼셔야 되겠고. 2번. 공공재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자, 정확히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 자, 요거는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의 경제의 경우에도 출제가 자주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잘 기억을 해주시고 시장의 장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경제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4번. 소비자가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상품을 소비한다. 자, 4번의 경우에는 윤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시장 경제랑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내용들, 독과점이 무엇인지,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가 무엇인지 요 내용들도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점의 경우. 자, 과점은 담합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편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여기서 편익이란 말이 나왔네요. 또 경제 관련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편익이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든 동그라미를 치시든 한번 해주시고요. 자, 편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편익은 만족감 내지는 이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에 따른 만족감 내지는 이익을 편익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다. 정확하죠? 편익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합니다. 그다음 니은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자, 요거는 적절하진 않은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물가 상승 중에서도 거의 최악의 경우라고 보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이 왔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물가까지 동시에 상승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는 말 좀 기억하시고요. 자, 디귿 대가를 지급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자, 회수할 수 없대요. 회수할 수 없다. 자,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편익이랑은 상관이 없죠. 매몰 비용. 자, 그다음 리을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된다. 자,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된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편익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족감이나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만족감에는 감정적인 만족감 또 포함됩니다. 당연히 비금전적인 것이죠. 당연하기 때문에 자, 편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과 리을.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편익 잘 알아두시고. 자, 넘어갈게요. 9번.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내용을 보시면 노동조합, 사용자, 교섭, 근로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그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다. 교섭할 수 있는 권리래요. 교섭이라는 건 협상이죠. 협상. 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조직인데 그러면 노동자의 조직이 협상하는 내용이 뭘까요? 당연히 노동 조건과 관련된 것이겠죠. 노동 조건과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기업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자, 여기 밑줄 쫙 쳐주시고 단결권, 기업, 단체 행동권.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세 가지 권리를 얘기하고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자, 단결권은 노동조합 결성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은 파업이나 태업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교섭권. 교섭권은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예요. 협상할 수 있는 권리. 정답은 이제 4번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노동 3권의 경우에도 한동안 엄청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약간 뜸하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다.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직한 생애 주기별 설계에 대한, 금융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금융 설계래요. 또 경제 관련된 주제가 나왔죠. 자, 생애 주기라는 말에 밑줄 치겠습니다. 자, 생애 주기는 인생의 단계를 몇 가지로 나눈 걸 이제 생애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크게 생애 주기에는 4단계가 있어요.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대략 아동기는 0세부터 19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청소년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청년은 20에서 30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장년은 40에서 50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년기는 60대 이후, 은퇴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기들을 통해서 금융 설계를 할 때 적절한 설명을 골라라. 자, 1번 현재 소득만을 고려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뭐뭐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재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소득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자, 2번 생애 주기 전체를 고려해서 설계한다. 자, 전체를 고려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기에 경제 생활을 하면서 어디까지 바라봐야 돼요?
중장년, 노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청년기에 금융 설계를 한다면 앞으로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무엇을 할지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금융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중장년기에는 저축하지 않고 소득의 전액을 지출한다. 자, 중장년기는 저축하지 않고 큰일 나겠죠. 물론 중장년기는 인생 전체에서 소득도 가장 높지만 지출도 가장 높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중장년기에 자녀 양육이라든지 집 마련이라든지 노후 대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출만 하고 저축하지 않는다면 노후 대비는 어떡하죠? 저축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크기는 같지 않겠죠. 청년기는 결혼, 중장년기는 자녀 양육, 집 마련, 노후 대비. 당연히 비용이 다를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무엇인가? 자, 문화 변동 나왔네요. 자, 얘도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변동 관련된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지만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문화 변동의 요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요인이라는 말은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쉽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인을 살펴보자면 요인은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크게 내재적 요인이 있고요. 외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다시 내재적 요인이 두 가지. 발견과 발명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외재적 요인에는 세 가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자, 일단 외재적 요인 보시면은 전부 다 전파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외재적 요인에 의한 변화를 다른 말로 문화 전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의 발견, 2번의 전파, 3번의 비교우의, 4번의 절대우의가 나와 있네요. 자, 비교우의랑 절대우의는 바로 빼주셔야겠죠? 여기 없잖아요. 그죠? 자, 2번의 전파.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전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이다. 자, 내재적 요인이라면 발견과 발명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낸 것이다. 찾아낸 것. 자, 찾아냈다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발견의 경우에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려지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낸 겁니다. 자, 반대로 발명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찾아내느냐, 만들어내냐,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발견이 되겠죠. 요거는 종류만 아셔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반드시 숙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한 사회에서 부, 권력, 명예 등의 사회적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구성원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서열화되어 있는 것. 자, 이것을 사회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딱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네요. 다만 4번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아까 이제 지문과 선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의미만 한번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사회 불평등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게요. 1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 자, 말 그대로 분배의 기준이에요. 분배의 기준. 자, 분배의 기준 보시면 기업, 업적,
능력, 그리고 절대적 평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기억이 뭐냐? 자, 기억에 따른 분배의 의미를 보시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약자가 기본적인 재화의 필요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필요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특히 필요에 따른 분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복지제도가 대표적인 필요에 따른 분배의 예시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은 복지에 대한 필요가 크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수준의 이제 경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소수 상류층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제도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의 대표적인 예시가 복지제도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필요에 따른 분배였고요. 자, 14번 다음에 해당하는 기후지역으로 옳은 것. 자, 별표 치겠습니다. 기후지역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올 거고 이번 8월에서도 반드시 이 기후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될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후 반드시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기후 종류는 1, 2, 3, 4에서 모두 나왔네요.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바로 보겠습니다. 자, 분포 지역이 북극해 연안이래요. 그러면 극지방이란 얘기죠. 추운 지역. 자, 전통산업으로는 사냥, 어로, 특히 술록, 유목. 여기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농사가 불가능하고 사람은 살기 때문에 곡물을 주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섭취하는 걸 선택했어요. 하지만 사냥이나 낚시의 경우에는 고기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록을 키우면서 고기를 수급합니다. 자, 그래서 전통 의복도 보시면 가죽이나 털로 만든 두꺼운 옷이래요. 추운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추운 지역은 4번 한대기후가 되겠죠. 열대기후는 적도 근처입니다. 한대기후는 극지방, 열대기후는 적도 부근이에요. 건조기후 지역은 대표적으로 사막이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 사막에도 농사가 됩니다. 한대기후에서만 농사가 안 돼요. 자, 온대기후 지역은 대표적으로 저희 우리나라 한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한대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사막화가 나왔네요. 이게 요즘에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게 나오면 그냥 점수 공짜로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막화는 이제 환경 문제 중에 하나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사막화는 이제 주변 지역이 사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황폐화되는 거죠. 토지 황폐화. 자, 이 토지 황폐화에 따라서 이제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키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사헬지대라는 데가 있대요. 자, 여기 별표. 사막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정답 내지 힌트가 이 사헬지대라는 용어입니다. 사헬지대가 사막화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거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사막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 사막화의 원인으로는 지나친 경작, 농사를 너무 많이 짓거나 혹은 지나친 방목, 가축을 풀어서 풀을 먹이거나 아니면 벌목,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내거나 혹은 가뭄, 비가 안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3번 과도한 목축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녹지가 확대된다면 당연히 사막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인구 감소는 환경 문제랑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일조량 부족. 일조량 부족은 햇빛이 적게 내리찐다는 건데 사막화랑은 관련이 없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6번 볼게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자연관은 무엇인가? 자, 자연관이 나왔죠. 자, 자연관의 경우에는 사회 과목에선 딱 2개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태 중심주의,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럼 바로 직접 민주주의랑 문화 사대주의는 빼주셔야 돼요. 둘 중 하나가 정답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긴대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인간과 자연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한대요. 자연보다도 인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의 주된 원인이다. 이 자연관에 따라서 환경 파괴가 일어났대요.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에 따라서 환경 파괴라는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죠. 자, 생태 중심주의는 뭐냐?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자연 전체의 전체 생태계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관점을 생태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에서는 생태중심주의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균형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인간중심주의가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자, 종교 문제가 나왔네요. 종교 문제는 그냥 점수 주는 거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종교 관련해서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회 과목에서 종교 문제가 나온다면 정답은 이슬람 혹은 힌두교였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 알맞게 짝지으시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인도래요. 인도에서 주로 신봉하는 다신교. 소를 신성하게 여긴다. 별표. 소고기를 안 먹는다. 소를 신성하게 여긴다. 요거는 힌두교가 되겠죠. 기억은 힌두교입니다. 자, 그러면 빼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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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나왔네요. 4번일 텐데 자, 니은을 보시면 니은 성진 메카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하루 5번 기도하죠. 5번 기도한다. 자, 그다음 돼지고기와 술을 금기시한다. 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다. 자, 특히 요거 두 개. 소를 안 먹는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지.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둘 다 음식에 대한 금기가 있다는 점 거기에는 같겠죠. 자, 이거 말고 힌두교의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도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신분제. 자, 그다음 이슬람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코란 있겠고요. 그다음에 모스크, 그다음에 할랄 이런 내용들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키워드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저출산이랍니다. 저출산. 자, 저출산은 문제에서 굳이 언급이 안 되더라도 항상 저출산 고령화 세트라고 항상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저출산은 아기가 별로 안 태어나는 거죠.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고 고령화의 경우에는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출산의 원인. 자, 원인도 아셔야 되니까. 자,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사회 진출이 늘어났다. 두 번째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였다. 이런 게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당연히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될 거고요. 자, 니은 산하 제한 하면 안 되겠죠. 디귿 출산 장려금.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잖아요. 장려금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리을 개발 제한 구역을 확대한다. 이거는 저출산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고령화의 경우에도 원인과 해결 방법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교통통신 발달이 가져온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건 쉽죠. 자, 도시 관련한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교통통신이 발달하게 된다면 1번. 시공간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겠죠. 당연하겠죠. 자, 요 얘기는 이동의 제한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자, 그 얘기는 지역 간 교류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생활 범위나 경제 활동의 범위가 늘어난다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접근성도 늘어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만 정답이 되겠죠.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자, 2번 지역 간의 교류가 단절됐다. 아닙니다. 늘어나요. 자, 3번 경제활동의 범위는 축소된 것이 아니고 확장됩니다. 4번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낮아졌다. 접근성은 높아집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본사나 연구소는 자본과 기술 확보가 유리한 대도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각각 설립하게 된다. 자, 포인트는 각각 설립이에요. 규모가 커지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본사나 연구소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각각 설립한답니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공간적 분업이라고 해요. 이게 약간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기출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물론 그때는 다국적 기업과 관련해서.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본사나 연구소는 선진국에 위치할 것이고, 생산시설은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은 저개발 국가에 위치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도 이미 충분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국내 기업으로 바꿨을 뿐이죠. 정답은 2번 공간적 분업이 되겠고요. 자, 1번의 공정무역, 요거는 윤리적 소비랑 관련이 되죠. 윤리적 소비. 자, 그 다음에 탄소 발자국, 요거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는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 각각에 있는 내용들도 한 번씩은 다 출제됐던 정답이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공간적 분업이 되겠고요. 자, 21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학습 주제 기억의 문제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프로그램 불법 복제, 사이버 범죄. 자, 그러면 이건 뭐의 문제겠어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들이겠죠? 네, 정답은 2번 정보화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님비 현상이 나왔는데, 님비 현상은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혐오 시설에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 시설이 입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님비 현상. 자, 열섬 현상의 경우에는 도시 중심부에 도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 이게 열섬 현상입니다. 네, 정답은 2번 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다음에 설명하는 문화권을 지도의 AD에서 고르시오. 자, 여기 별표 달겠습니다. 문화권 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화권 문제는 반드시 숙지를 잘 해주실 것. 특히 요즘 문화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도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도 확실하게 숙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상에 A지역. 자, 극지방 근처죠. 특히 북극 근처예요. 북극 근처. 자, 그 다음 B지역. 자, B지역의 경우에는 아프리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지역의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이 되겠죠. 중국, 한국, 일본이 보이니까. 자, 그 다음 D지역. D지역의 경우에는 남아메리카 되겠네요. 일단 대략적인 위치들은 아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국가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셔도 대략적인 지리는 아셔야 돼요. 자, 내용을 보시면 리오그란데강 이남, 남쪽이란 뜻이죠. 자, 리오그란데 강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어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위치한 곳이 리오그란데 강이에요. 자, 남쪽이랍니다. 그러면 멕시코부터 남쪽 지역을 얘기하겠죠. 남부 유럽 문화가 전파되었다. 자, 그래서 주로
주로 에스파냐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요. 가톨릭이 주류 종교예요. 가톨릭. 우리나라에선 천주교라고 얘기하죠. 자, 그다음 원주민과 아프리카인, 유럽인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혼혈 문화가 나타난다.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역은 남아메리카 문화권이 되겠고요. 이 남아메리카 문화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자, 그러면 이 라틴 아메리카가 남미예요. 남아메리카. 자, 그러면 남미 지역을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은 D,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도를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를 잘 숙지해 주시고 특징들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각 문화권의 특징들, 그 다음에 대략적인 위치 정도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3번,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일정한 지역 안에 인구를 성별, 연령별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본 것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요거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처음 나왔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지문을 보고도 얼마든지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일정한 지역 안의 인구를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본 거래요. 인구를 나누어 본 거래요.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구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들을 잘 알 수 있겠죠. 나누어 봤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인구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인데. 자, 인구 절벽. 요거는 뭐랑 관련되냐? 저출산이랑 관련됩니다. 저출산이 일어나면 태어나는 아기들이 줄어드니까 갑자기 인구가 뚝 떨어져요. 인구 절벽. 자, 인구 과잉. 요거는 주로 저개발 국가. 저개발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인구 과잉입니다. 인구 과잉은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인구 이동. 인구 이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책에서 배운 것만 하더라도 이촌향도, 역도시화, 빨대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것들로는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환경적 이동 이런 것들도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인구 구조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다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자,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자, 두 가지. 이건 아마 뭐 저뿐만 아니고 사회과를 수업하시는 강사분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요 두 개는 대표적으로 자, 국제 비정부 기구의 대표적인 예시죠. 자, 이 비정부 기구를 다른 말로 NGO라고 하는데 국제 규모의 시민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린피스는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모임이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의료 봉사를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 비정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자, 2번 자국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 요거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가. 자, 3번 국제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다. 요거는 UN이죠. UN 국제연합인데 자, UN과 같은 이런 기구들을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국제기구. 자, 4번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얘도 국제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비정부기구예요. 비정부기구.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굴 구성원으로 하느냐. 개인과 시민단체를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비정부 기구에는 국가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부 기구예요. 알아두시고 정답은 1번 국제 비정부 기구 되겠습니다.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요거는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와 관련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국가, 비정부기구, 그리고 국제기구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각각의 특징과 종류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마지막 문제까지 왔네요. 자, 25번 문제는 자원의 특징을 가지고 냈어요. 자원의 특징. 자, 자원의 특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한성, 가변성, 편재성. 자, 요 세 가지를 자원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한성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건 무한하지 않다. 양이 한정되어 있다. 자, 가변성은 가치가 변화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자원은 아마 석유겠죠. 근데 석유가 옛날부터 가치가 높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석유의 가치는 기술 발전 이후에야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등장한다면 석유의 가치도 낮아지겠죠. 가치가 변할 수 있다. 자, 그다음 편재성.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자, 편재성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집중 분포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 분포한다. 요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골고루 분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세 가지 특성. 자, 그러면 자원의 특징 중 하나인데, 자, 언젠가는 고갈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양이 한정돼 있다. 라는 거죠. 자, 요걸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유한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도시성, 동질성, 편리성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깊게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자, 다만 도시성. 자, 우리 이제 도시와 관련해서 내용을 배울 때 도시성이 확산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시성이라는 건 개인주의적 성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에는 집단보다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얘기하거나 간섭하지 않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문제를 보시면서 해설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 이 내용은 내가 배웠던 것 같은데 뭐였지? 라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기출 해설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약간 좀 소홀하셨던 내용이나 아니면 배우셨지만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들을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특징으로 숙지하셔야 되는지 반드시 꼭 집중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